자기만 잘하죠. 이게 아마 49회일 것 같은데 49회 책은 수학이 필요한 순간으로 정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을 앞쪽만 읽고서 선택을 했는데 그건 너무 만만하게 봤어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수학에 대한 개념적인 것과 수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어디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건지를 적어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자가 너무 똑똑하고 천재이다 보니까 그분의 수준에서 좀 쉬운 부분으로 적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 어렵게 다가왔던 그런 책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연히 다 설명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이해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냥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페르마의 정리, 뭐 오일러의 정리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대충은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질문이 그거였어. 수학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수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똑같이 느끼겠지만 수학은 문제를 푼다 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수학이라는 건 단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미지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수학적인 도구를 만들어서 이해하고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 그렇게 좀 다시 뭐라고 수학 뭐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수학이라는 것은 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경제학, 정치학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곳곳에 이런 수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 하다못해 날씨를 예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나왔지만 그럼 거기에는 다 확률론이 들어가는 거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x를 구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 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그 뭐랄까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객관적이고 어떤 명확한 도구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수학이다.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이제 그 챕터별로 그냥 쭉 설명하면 수학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세 가지 발견이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역사적 발견, 수학적인 발견을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너무 어렵다 이것도. 페르마의 정리. 중간에 질문해도 되는 거지? 해봐. 그래야지 서로 발전하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그 물속에 비친 동전을 얘기를 해. 이 동전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실제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몰라. 여기 팩트를 베이스로 말해준 거 맞아. 이 책에서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진 않았고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게 실제이고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상의 동전이 된 거. 우리가 눈은 이렇게 보지 동전 여기 있지만 실제 보이는 건 여기 떡이 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은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난다. 빛의 굴절은 왜 일어나냐? 서로 다른 매질을 빛이 통과할 때 그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꺾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실제 동전 여기 있지만 동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부터 페르마의 정리를 얘기하거든. 근데 왜 가까이 보여? 이게 왜 가까이 보냐고? 이제 여기는 페르마의 정리야. 이 페르마의 정리는 뭐냐면 이거 페르마는 빛은 최소 시간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진행한다. 그렇지. 빛은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이동한다. 와, 너무 네, 같은 경로로 가는데 길이가 단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최소화한 경로로 간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에서 이제 막 최소화, 뭐 최적화 이런 얘기들이 처음 페르마의 정리에 등장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수학의 그런 발전에 획기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뭐가 역사적이다는 거야?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직선으로 가거나 하니까 그냥 아.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최소인 그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역사 망했다 씨. 질문하지 마.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이것도 나오지만 이런 이 원리가 나중에 뭐 레온 하르트 오일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최소 작용량의 원리, 해밀턴의 원리 이런 거로 일반화되면서 점점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익히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는 페르마의 정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런 어떤 빛의 굴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얘기해주는 정리다.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빛이라는 것은 시간을 최소화한 경로를 이동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근데 왜 빛은 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이동해? 그 질문 너무 잘했는데 이제 여기 왜 그런 빛은 시간을 최소화한 경로로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왜 최소 경로로 갔냐라고 하는 거는 이 책에서는 이게 목적성을 따지는 질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이랑 같은 경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하느냐라는 목적성이 있는데 이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빛이라는 건 사실 사고로 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성 또 다른 말로는 텔로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 우리 그때 로고스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로고스, 거. 에로스, 그게 이건가? 에소스, 그 다음에 파토스인가? 기억나? 로고스는 말 기억나지. 그대로 로지스틱 그 논리적인 논리로 설득하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파토스는 감정으로 설득하는 거. 에소스는 아마 인격으로 설득하는 거.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는. 아마 그럴 거야. 거기에 같은 개념 텔로스라는 것은 거기에 한 뿌리. 아니야 뿌리는 아니야. 왜 연결해? 그냥 방금 한번 복습 한번 해봤어. 로스가 들어가기를. 텔로스 로고스, 에로스, 파토스가 있다. 알았어. 텔로스라는 건 목적성을 말하는 건데 지금 거에 이제 빛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이해를 못했지만 이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로 영사 미안한데 중간에 미안한데 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바뀌었다. 로고스가 논리고 논리, 파토스가 감정, 에소스가 인격이잖아. 맞네. 애들 바꿔서 써. 그렇고 그래서 질문하지 마. 그래서 진짜 비전이 미치겠다. 이거구나. 쏘리. 이거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 책 너무 어렵더라고. 이거구나 형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거 동전을 봤을 때 실제 동전이 여기인데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너무 어렵다.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넘어가도 될 것 같다. 넘어가자. 일단 페르마의 정리가 있었다. 페르마의 정리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페르마의 정리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시간을 최소화한 경로로 간다라는 거고 우리가 물속에 있는 동전을 봤을 때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방향 이 동전이라는 것은 빛을 여러 방향으로 주지만 사실 가장 최단 거리로 내 눈에 오는 이 경로를 따라서 빛은 오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이 상쇄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빛은 어떻게 최소 경로로 가는 것인가? 빛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 스스로 목적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예. 거기서 나온 그 사람이 그걸 증명한 것이 하위 헌스야. 하위 헌스의 원리라는 것을 내면서 빛은 파장으로 이렇게 번져간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빛이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 맞니? 여기서 이렇게 책을 보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하위 헌스는 빛을 파장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페르마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한 거지.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르마의 정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 더 뭐냐면 그 다음이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설명을 아직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이언스는 빛은 입자로 돼 있다는 파장. 이걸 입증하지 못했어. 이거는 입증하지 못했어. 얘는 파장으로 하는데 이걸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 빛은 뭐 이렇게 파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하기로는 페르마의 정리의 이 목적성에 대해서 하이원스가 이 목적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 이 하이원스의 목적성이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빛이란 것은 그냥 어떠한 뭐랄까 정해져 있는 규칙으로 자기 이동하는 것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빛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런 흔히 말하는 이게 입자일 때 이거는 빛이 입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상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왜?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빛이 이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반사돼서 튕겨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입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어. 계속 진행해줘. 이건 페르마의 원리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그 빛의 이 말은 페르마의 정리를 적용해서 빛의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경로가 시간을 최소화한 경로다. 그러니까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해석들과 뭐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들이 나오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나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 이 빛이라는 게. 근데 우리뿐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빛이 입자라는 걸 밝혀내니까 또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라고 보면은 그냥 어려운 이론이긴 해. 근데 사실 빛이 최소 경로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우리 왜 그렇게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빛 자체가 어떤 생명체로서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로로 이동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거기에 왜를 붙이면 안 돼. 그리고 목적성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책상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빛이 이 책상에 부딪혀서 산란돼서 반사돼서 나오는데 그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내 시신경이 인지를 해서 이걸 책상으로 보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빛은 그러니까 뭔가가 튕겨 나오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얘가 다 흡수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건데 튕겨 나오기 때문에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한 거거든. 얘기를 한 거거든. 때문에 마치 그거는 왜? 약간 파장으로 설명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입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왜 최소 경로로 가? 라고 하면 텔로스야. 근데 빛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이원스라는 사람 빛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파장으로 이동해.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상쇄되고 뭐 다른 경로 상쇄도 가장 최소 경로로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 반대 아니야?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빛이 가장 빠른 경로를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설명은 마치 빛이 목적성, 텔로스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설명이 어딘가 비과학적으로 느껴지지요. 현대 과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설명과 관점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어떤 내 목적으로 이 빛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빠른 경로로 가야지라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언스의 원리에 따라서 빛은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최소 경로가 아닌 건 서로 상쇄되고 결국은 남는 건 최소 경로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든지 이동을 한다는 거거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빛은 텔로스가 있는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예를 들면 뭐 파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가는데 그게 바로 최소 시간이 걸리는 그 경로로 가는 것뿐이다. 이거 같거든. 오케이.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같은데 그렇고 두 번째 이제 그 17세기의 큰 역사적인 수학적인 사건은 프린키키아라고 하는 뉴턴이 발견한 이론인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는 ma라는 그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힘을 가하면 그 가한 것만큼 가속도가 생긴다. 라는 속도가 변한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A라는 개념으로 쓰고 우리가 힘을 F라는 개념으로 줬는데 우리가 미는 물체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주는 물체에 따라서 그 가속도가 서로 다르니 거기에 상수 C라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C라는 것은 물체의 어떤 물질의 어떤 재료적인 특성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뭐 질량도 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등등을 다 포함한 것을 C로 본다. 그래서 A는 가속도, 힘과 어떤 이런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 발견을 하게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C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C는 가만 보니까 이 물체의 질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동일한 힘을 줬을 때 이게 컨스턴트로 동일하게 힘을 줬을 때 무거운 물체는 A라는 것이 작게 되니 이게 작아진다는 것은 이 작다는 것은 C가 작다는 거고 그러면 C라는 것은 물질이 무거운 것은 C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역수로 쓸 수 있다. 그래서 C는 M이라는 이 질량과 역수의 관계를 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n분의 1 F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는 ma라는 뉴턴의 힘의 방정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이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 왜? 이제 여기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뭐 미분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적분이라는 개념도 나왔거든. 그러면서 이제 중력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와 달의 어떤 그런 중력,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중력이라는 개념도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거든. 왜냐면 F는 MA에서 이 가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이 중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분이라는 걸 썼고, 여기서 이것이 큰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걸 더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나 이거 깊이 들어가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이거 너무 어렵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의 상식이 더 생겼다.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동감. 그렇지. 그것만 하나 보자. 이 미분이라는 것은 이 가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이 나왔던 건 알지. 그다음에 적분이라는 것은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해줘. 미분과 적분 준비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나오면 중력 막 그 공식이 나오더라고. 두 개의 질량의 어떤 그런 비례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이 수학적인 사고가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여기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공리라는 개념인데, 이거 공리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바로 증명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공리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중력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중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그러면 지구와 달은 어떻게 당길까? 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중력이 뭐야? 라고 증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왜 서로 당기느냐.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진행이 안 된다. 당겨.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체는 서로 당겨. 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당기는데 거리와 어떤 질량과의 관계로 당기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이게 중력이 설명이 되고 이야기가 발전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개념이 공리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온 건데, 이 공리라는 개념이 그래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 하고, 거의 다 왔어. 유클리드 기하학은 뭐야?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게 뒤에 기하학과 대수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기하학은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실체를 연구하는 걸 기하학인 것 같거든. 대수라는 것은 진짜 숫자로 막 수체계로 풀어가는 것을 대수라고 하고, 기하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형체, 모형, 그런 거를 연구하는 기하학인 것 같아.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무슨 원리였지? 17세기에 역사적인 해결 어떤 수학적인 사건이 페르마의 원리였어.
원래는 이게 빛에 대해서 뭐 빛은 최소 경로로 이동한다 이거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린티키아라고 해가지고 이건 줄임말이긴 한데 책이야, 책이래. 책. 어. 책의 줄임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 맞아. 뉴턴이 이제 발견을 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뭐 F는 ma, 뭐 중력 이런 거에 대해서 발견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데카르트가 나오는데, 철학자라고도 알고 있지만 이 데카르트가 발명한 것 중에 발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좌표라고 하더라고. 이 좌표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수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왜? 예전 왜? 왜? 그거 설명해줘. 왜? 왜? 약간 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왜 좋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표현할 때 좌표가 없으면 이거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때 이게 이 타원이라는 거, 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좌표가 없던 시절에는 이 원뿔을 갖다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자른 게 타원이고 이렇게 자른 게 원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좌표라는 것이 생기면서 동일한 거리에 이 x축과 y축의 제곱의 합이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합쳐봤더니 이것이 원이더라. 그래서 이 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원뿔의 한 단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그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합을 원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좌표가 가져온 큰 발견이다.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 기하를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전개할 수 있는 기초. 그렇지. 이게 기하지. 이게 대수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기하라는 이런 뭐 형체, 물체 이런 것들로 해석하던 것을 대수적인 걸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게 이 두 번째 챕터에 있었던 수학 역사상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은 세 가지를 이 사람이 뽑았던 거고, 이게 세 가지고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각각의 이름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각각의 가장 기초적인 뭐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정의 정도, 어떤 키워드 정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는 확률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확률론은 조금 이해가 같지. 이해만 가. 같이. 이게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등장을 했던 확률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했던 것을 이 사람은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치. 도박 사건으로.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 가문 뭐 이게 나오면서 루카 파치올라 뭐 이름 외우는 거. 야, 루카 파치올라 우리 예전에도 배웠어. 어디에서 나왔어? 북식국이 거기에서 첫 번째 장에서. 그러겠네. 이 사람이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이고 회계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루카라는 사람이 문제를 하나 내. 도박 문제인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도 100원을 걸고 이 사람도 100원을 걸고 100원을 걸어서 200원의 판돈을 모은 다음에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 게임을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이 사람이 1점을 얻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이 사람이 1점을 얻는 거야. 그래서 둘이 어떠한 하나의 목표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 판돈을 다 가져간다라는 그런 게임인데, 막 게임을 해. 앞뒷면을 막 동전을 던져다가 5대3이 됐어. 5점이 됐고 3점이 됐어. 이제 7점을 먼저 먹으면 200원을 다 가져가는데, 여기서 게임이 스탑됐어. 그러면 이 200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한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여기서부터 확률론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막 처음에는 5대3 진행 상황이니까 그러면 200원을 5대3으로 나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는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만약에 6대1이야. 6대1 같은 경우는 얘는 1점만 내면 7점이 되는데 D는 앞으로 한참 더 남았는데 이거를
이거를 6대 1로 나눠 가진 것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이 사람이 더 많은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의문을 제기하다가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지.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페르마 파스칼이 등장하지. 이 사람이 이제 페르마 또 등장해. 파스칼이 또 등장합니다. 둘이 이제 막 그 편지로 서신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게 되지. 그래서 결국 뭐 며칠만 일을 하던 어쨌든 결국 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여기에 나온 게 많으니 확률이라는 개념하고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 돈을 나누려고 했지만 페르만 파스칼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상황, 앞으로 남은 그 미래의 그 이 사람이 이길 기대값의 비율로 이 판돈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대 3의 상황에서 이 사람은 2점만 있으면 이걸 가져가고 이 사람은 4점만 있으면은 4점이 있어야 이 사람을 가져가니까 이 사람이 2점을 얻을 확률, 이 사람이 4점을 얻을 확률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게 돼. 더 가야 되나? 그래서 확률이 나오는데 그걸 막 확률을 여기서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떤 이 판돈을 나눠 가져려는 그런 확률론이었다면 그 이후에 페르마 파스칼은 이 확률론을 이 미래의 기대값의 기준으로 이 사건을 이 도박 사건을 풀었다. 그래서 뭐 요거 계산하는 것은 책에 보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대 우리가 그때 그 정의론도 읽었지만 제러미 벤덤의 공리주의라는 그 원리도 결국은 이게 결과주의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그것이 더 정의롭다 했던 것이 공리주의였어.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에 따르면은 제레미 벤덤에 따르면은 그것을 가치를 다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그 결과에 대한 가치를 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측정한 그 가치에 따라서 정의를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것도 결국은 기대값이라는 거지. 왜냐면은 일어나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어떤 미래의 기대값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확률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도 이 확률론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좀 재밌게 나온 것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그 공리주의 반대했던 사람 누구지? 공리주의에 반대했던 사람? 기억 안 나는 거 같아.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 책에서 나왔는데 나도 생각이 안 나. 책 계속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이 책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뭐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가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떠한 후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그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민주주의에서 민주적인 그 방식으로 결과를 얻기 위한 수학적인 방식이 뭐 단순 다수 대표제, 모르다 투표, 뭐 결산제, 콩도르스의 방법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따라서 책을 따라서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좀 설명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뭐 단순 다수 대표제는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택되는 거고 보르다는 n변에 5명의 후보가 있으면 1위에게는 4점을 주고 2위에게는 3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고 결선제는 알겠지만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2명을 다시 결선에 붙여가지고 투표하는 것을 말하고 콩도르스의 방법은 짝비교라고 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고 또 하나 이제 얘는 그만하라 그러네. 뭐냐 되나?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우주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치겠다 이거 우주의 실체.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이거를 참 어렵다 설명하기가. 이게 우주의 실체를 얘기하면서 오일러 수가 나와. 이 오일러의 수는 이게 되게 그냥 심플하게 정의가 되게 심플해. 정의 오일러 수는 이거야. 면의 수 마이너스 선의 수 플러스 점의 수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면이 없는 삼각형,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같은 경우 오일러 수가 몇이냐? 면은 0이고 선은 3개고 점도 3개니까 오일러 수는 0이다. 만약에 면을 갖고 있는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면의 수는 1이고 선의 수는 3이고 점의 수는 3이니까 오일러 수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는 되게 간단한데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게 왜 큰 의미를 갖느냐면 여기에 이제 위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위상 수학이라는 얘기인데 위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멀리서 봤을 때 비슷한 거 그리고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이렇게 우선 위상 수학이라는 것은 이거 진짜 어렵다. 오일러의 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짧은 시간에 이걸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막 이러한 그 입체적인 뭐 이런 걸 내기 입체적인 어떤 물건이 있어. 그런데 오늘 좀 그때 물건이 최선을 다하자. 있는데 이런 이상한 물체가 있고 이런 사면체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이런 직류면체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다양한 물체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위상과 오일러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아까 쉬운 사면체부터 보자. 사면체의 오일러 수를 계산해보면 면은 3개지. 그 다음에 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점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지. 그러면은 연의 수가 4개지. 연의 수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니까 오일러 수는 2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오일러 수가 이 사면체와 이상한 모양의 이런 형체, 그다음에 육면체 이게 모두 이거는 오일러 수를 직접 계산했지만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똑같이 오일러 수가 2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일러 수가 같다는 것은 위상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에 대한 선과 점을 무시하고 이 구체를 이런 사면체를 그냥 공기를 주입해서 빵빵하게 했을 때
원의 모양이 되잖아. 이건 구의 모양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공기가 들어갔을 때는 구의 모양이 돼. 이것도 마찰수가 2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같은 오일러수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같은 오일러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위상이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이제 위상이라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상은 약간 직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직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왜 우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 이게 이제 그거 모르겠어. 이게 기하가 연결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모르겠다. 설명을 못하겠다. 위상. 아무튼 그 위상이라는 개념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줬대. 그리고 또 나온 게 이제 위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기하라는 개념이 나오고, 대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돌아버리는 건데. 진짜. 이게 대야, 기하. 그렇지. 이 기하라는 개념은 여기서 설명을 했을 때, 너 지금 우주 속에서 헤매는 거 같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이 우주 꺼지냐? 이제 위상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고, 기하라는 것은 기하에서 이제 내면 기하라고 막 나오더라고. 기하를 정확히 정의를 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내면 기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진짜 여기 같은 종이 선상에 A와 B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걸 연결해. 이 길이는 이 종이를 구부려도 결국 모양은 구부러져 보이지만 그 절대적인 길이는 같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내면 기하가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굴곡을 줘도 결국은 이 A와 B라는 지점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렇다는 것은 내면 기하가 같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내면 기하가 같지 않으려면 이거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방향, 이쪽 방향은 장변 방향은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쪽은 이렇게 내리고 이쪽은 올리게 되면은 용량이 그렇습니다. 이거 편집하는데 좀 시끄러워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동영상 길이가 달라지거든. 쟤랑. 그렇지. 이것만 올리면 돼. 그래?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걸 하나 지울 수 있는 게 있나? 예전에 뭐 책들이 찍은 거 하나 지우면 돼. 너무 어렵다. 이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찰스 디킨스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엄청 비난했어. 찰스 디킨스, 영국의 소설가야. 되게 생소하네. 여기 적혀 있어.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 그치. 그때 배웠던 응. 질적 공리주의. 같은 공리주의. 야, 근데 책 읽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좀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나 진짜. 나 요번에 그 루카 파치올라 루카. 루카 파치올라 얘도 보고 와 그 네덜란드 거야 아마 이 복식부기가 시작된 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겹치는 게 신기하더라고. 맞아. 제로미 벤담도 마찬가지고 공리주의. 근데 이 오일러고 뭐 페름하고 뭐 이 케플러 맞나? 이 너무 잠깐만. 어려우니까. 영상이 안 보이네 오늘. 거의 폭망해. 오늘 많이 안 보여. 오늘 게 다 안 찍혔어? 다 나갔어? 없는 것 같아. 진짜? 휴지통도 없어? 이 휴지통 어떻게 들어가냐? 몰라. 휴지통은 휴지통 없나? 있지 않아? 지금 진짜 없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 휴지통 없나? 사실 이거 이쪽 있어야 되는데 이쪽 있어야 되는데. 오. 근데 없잖아. 여기도 없어. 이거 내가 옷상 찍은 거거든. 헐.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이상한데? 동영상 없어. 없잖아. 난리 났네. 그럴 수 있지 뭐. 짜증나네 진짜. 괜찮아. 저기 서브 있잖아. 저거 아카이브만 올리자 이번에. 그러겠네. 응. 괜찮아. 미안해. 됐다. 요건 여기까지 하자. 가자. 진짜 이거. 싸움. 뭐 상관이야. 가자. 고생했어. 어려운 책 이거 한다고. 진짜. 위상 지랄. 내면 와 내면기야. 그래도 뭐 좋은 거 배웠네. 너무 어렵다 진짜. 나 진짜 읽으면서 너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나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 정리하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 안 이게 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정리하려면은 각 그 뭐지? 이 발견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페르만 딱 하면 그 빛의 그 구절부터 이해.